미안합니다. 윤석 씨, 정말 미안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그렇게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예식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신랑이 왜 저래? 결혼식 끝나자마자 혼자 나가? 불쌍하게 저 나이에 저런 일을 당하다니.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신랑이 사라진 신부. 정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혼자 사라진 남편.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연의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68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딸 수경은 결혼해서 제 집을 꾸렸고 정연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식탁, 저녁이면 켜지지 않는 거실 불빛, 그리고 밤이면 너무 넓게 느껴지는 침대. 세상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정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그렇다고 안 해 먹자니 끼니를 거르게 되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작은 포장 단위를 찾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1인용 반찬 있나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전직 중학교 국어 교사였던 정연은 퇴직 후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게이트볼도 해보고 서예 교실도 다녀봤지만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고 문득 학창시절 음악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20살 사범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부르던 가곡, 피아노 반주에 맞춰 화음을 맞추던 그 순간들이 50년 가까운 시간을 뛰어넘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합창단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3층 강당. 30명 남짓한 시니어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연이 처음 합창단에 들어간 날 강당 뒤편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 수수하면서도 어딘가 정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움? 아니면 체념? 정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합창지도 선생님이 발성 연습을 시작했고 도레미파솔 음계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정연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베이스 음성. 정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눈을 감고 노래하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평화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정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정연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쉬는 시간, 복지관 로비 한쪽에 놓인 자판기 앞에서 정연은 따뜻한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순의 날씨는 제법 쌀쌀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실례지만 첫날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연은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아,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석 달 전쯤 들어왔습니다. 윤석이라고 합니다. 정연이에요.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윤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할 게 별로 없잖습니까? 그 말에 정연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요. 혼자 사세요?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윤석 씨는요? 저도 비슷합니다. 오래전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삼킨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정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편찮으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윤석은 얼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합창단이 끝나면 함께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때로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석은 전직 건축가였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설계도 그리고 현장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 가족도 제대로 못 챙겼죠. 후회되세요? 후회라기보단 아쉬움이죠.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정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 딸한테는 엄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죠. 따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지난 시간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석은 가끔씩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 씨,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죠. 뭐? 윤석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행 냄새가 달콤하면서도 약간 씁쓸했습니다. 윤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 씨, 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대 처녀처럼. 저도요.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윤석은 정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나타난 건 아닐까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윤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연은 그걸 느꼈습니다. 윤석 씨? 정연 씨, 제가 만약 윤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윤석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정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아까까지 윤석이 앉아있던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은행잎 몇 개가 정연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약 뭐라고 하려던 걸까? 정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68년을 살아온 흔적들. 그런데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정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 혹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딸 수경이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해도 괜찮다고,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고. 그날 밤 정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윤석이 웃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이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아니, 어쩌면 무언가에게 작별을 고하듯이. 정연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미소만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하시려고요? 딸 수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연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석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어요. 겨우? 10년이면 긴 시간이야, 수경아. 수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수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밤이면 텅 빈 집에서 홀로 잠들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야 뭐. 수경은 결국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경아. 정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엄마, 그분 가족은 안 오시나요? 윤석 씨 혼자 사셨대.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 친구분들은요? 몇 분 오신다고 했어. 많지는 않지만.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3주 후로 정해졌습니다. 68세 신부와 72세 신랑의 늦은 결혼식.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 20여 명, 정연의 옛제자 10명, 수경 가족, 그리고 윤석 쪽에서는 5명 정도의 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연은 웨딩드레스를 꺼내보았습니다. 흰색이 아닌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드레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거울 앞에 드레스를 대어보며 정연은 혼자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입게 될 줄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연 씨. 네, 윤석 씨. 내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요. 윤석 씨. 정연 씨, 정말. 윤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석 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날씨는 맑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식장은 복지관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정연은 수경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 정연 선생님 정말 예쁘시다. 신랑님도 멋지시네요. 단상에 선 윤석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웃는 얼굴은 환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인생의 늦은 봄에 다시 만난 두 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연은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석도 정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연은 느꼈습니다. 윤석의 눈빛에 서린 무언가를. 슬픔? 아니면 미안함?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윤석이 정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석 씨, 정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석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신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정연도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주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석이 정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식이 끝났습니다. 정연과 윤석은 단상에서 내려와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연 씨, 정말 축하해요. 윤석 씨도 축하드려요. 윤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연의 옛 제자들도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세요, 선생님. 수경도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수경아. 모든 하객이 모여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은 4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석이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연 씨,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연이 돌아봤습니다. 윤석은 정연의 손에 그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혼자 있을 때 보세요. 네. 이게 뭔데요? 주변 하객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축의금인가? 근데 왜 저렇게 두툼해? 윤석은 정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윤석은 정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석 씨, 무슨 소리예요? 정연이 물었지만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윤석 씨, 정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출구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신랑님, 어디 가세요? 복지관 친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윤석 씨, 잠깐만요. 다른 하객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예식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40여 명의 하객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신랑이 왜 저래? 결혼식 끝나자마자 혼자 나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경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저 신랑 원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었어? 그러게. 가족도 없다며? 혹시 사기꾼 아니야? 불쌍하게. 저 나이에 저런 일을 당하다니.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신랑이 사라진 신부. 엄마, 일단 나가요. 수경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 혹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 정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웨딩드레스를 갈아입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객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꽉 쥔 채 수경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결혼식 올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신랑이 도망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나도 모르겠어.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해 보셨어요? 받지 않아. 정연은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윤석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결혼이라고요. 수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수경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엄마가 당한 게 이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요? 정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경이 물었습니다.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경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정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윤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정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예금 증서였습니다. 예금주 정연 금액 13억 원. 정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3억이라고? 정연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3억이 맞았습니다. 이게 대체... 서류 아래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얀 편지지에 윤석의 필체로 쓰인 글. 정연은 떨리는 눈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연 씨, 당신 이름으로 된 돈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원망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받아주세요. 당신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윤석? 정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예금 증서와 편지를 바라보며 정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석은 왜 사라진 걸까? 왜 이런 거액을 남긴 걸까?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떠난 걸까? 당신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장. 마치 이별 인사처럼, 마치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듯이 정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입었던 드레스가 아직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드레스는 거실 불빛 아래에서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정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웅크렸습니다. 윤석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정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윤석의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 자주 하던 기침, 가슴을 쓸어내리던 모습, 제가 만약 이라고 말하다 멈췄던 그 순간, 전날 밤 전화에서 떨리던 목소리, 정말 이라고 말하다 끊었던 그 말, 설마. 정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정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결혼식장에서 돌아서던 윤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게. 사기꾼 아니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이틀 사이 눈밑이 푹 꺼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윤석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정연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복지관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평소 합창단 연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정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정연 씨 아니에요? 쉿, 모른 척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층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합창단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연 씨, 합창지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혹시 윤석 씨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강당 안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연 씨, 우리도 윤석 씨 연락이 안 돼요. 그분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윤석 씨 친한 분이나 가족분 연락처라도 아시는 분, 가족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연 씨, 미안하지만 저희도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 친구는 말을 흐렸습니다. 정연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동정하거나 혹은 거리를 두거나. 죄송합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이고 강당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참 안 됐다, 진짜.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사라지다니. 돈 문제 아닐까요? 정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돈. 그렇다면 윤석이 남긴 13억은 대체 뭔가. 정연은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이 결혼식에 초대했던 지인들을 떠올렸습니다. 5명. 정연은 그중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 여자가 윤석에게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윤석 씨,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박 간호사님. 박 간호사. 정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결혼식 날 찍은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찰이 보였습니다. 희망병원 박순희. 정연은 즉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희망병원.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정연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희망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45분 후 정연은 희망병원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7층짜리 흰색 건물. 정연은 1층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박순희 간호사님 찾아뵙고 싶은데요. 박순희 간호사님은 3층 호흡기내과에 계세요. 정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박순희 간호사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젊은 간호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박순희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연이라고 합니다. 윤석 씨 아시죠? 박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결혼식 날 뵀던 분. 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순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순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석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순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뭐요? 윤석 씨가 아프다는 거요.
정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아픈 거였군요. 모르셨어요? 윤석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 폐암이에요. 폐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기예요.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정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6개월 전이면, 네. 정연 씨를 만나기 전부터 아셨던 거죠.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박순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 씨가 그러셨어요. 정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짐? 무슨 소리예요? 정연 씨가 동정심으로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하셨던 거예요. 정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왜 했는데요? 아픈 걸 숨기고. 박순희가 말했습니다. 윤석 씨는 혼자였어요. 가족도 친척도 없었죠.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남겨야 할지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나를 아니에요. 박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석 씨가 정연 씨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합창단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정연 씨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정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진 거예요? 윤석 씨는 정연 씨가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후에 떠나기로 하셨대요. 그게 말이 돼요? 정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진심이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떠나는 게 사랑인가요? 박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13억도, 그것도 다 그런 거였어요? 동정이었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정연 씨, 박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석 씨가 그러셨어요. 정연 씨가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정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돈보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죽어간다면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게 부부 아니에요?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연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박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 씨, 지금 이 병원 5층에 계세요. 정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흘 전에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정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5층 어디요? 501호. 정연은 휴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3층, 4층, 5층. 가쁜 숨을 몰아쉬며 501호. 정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정연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창가 침대에 윤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이 본 윤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석 씨,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연 씨? 윤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정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정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픈 척하고 혼자 떠나려고 한 거예요?
윤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슬퍼할까봐 제가 더 슬픈 건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버림받은 것처럼 남겨지는 거라고요. 정연은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연은 윤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앉아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윤석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가끔 눈을 뜨면 정연을 봤습니다. 아직 여기 있어? 당연하지. 정연은 처음으로 윤석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부부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사람들이니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정연은 윤석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부인입니다. 정연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2주일, 고작 2주일. 치료는 할 수 없나요?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게 최선입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연은 윤석을 봤습니다. 윤석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응. 괜찮아. 우리 함께 있을 거야.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정연은 윤석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윤석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정연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윤석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경이었습니다. 엄마. 수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연이 일어났습니다. 수경아. 집에 안 계시길래 찾아다녔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보호자 명단에 엄마 이름이 있다고. 수경은 윤석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윤석을. 저 사람, 결혼식 끝나고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수경아, 목소리 좀 낮춰. 왜요? 저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요? 수경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엄마 속인 거예요. 아픈 것도 숨기고 결혼식만 올리고 도망간 사람이라고요. 아니야. 정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어. 사랑?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수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윤석이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경은 윤석을 노려봤습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수경아. 정연이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엄마가 왜 이러세요? 저 사람 때문에 복지관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는데요? 수경의 말에 정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을 거야. 왜요? 사랑하니까. 수경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엄마,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얼마 못 산다며요? 그럼 또 엄마 혼자 남는 거예요. 또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왜 그런 고생을 자처하세요? 정연은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경아, 엄마가 아빠 보내고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알죠. 그래서 더 반대하는 거예요. 또 그런 외로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는 괜찮아. 이 사람이랑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함께 있는 게 혼자 10년 사는 것보다 나아. 수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수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연은 다시 윤석 곁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수경이가 너무했지?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야. 윤석이 말했습니다. 정연아. 응? 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윤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남긴 돈 13억 말이야. 그건 됐어. 난 그 돈 필요 없어. 아니야. 들어줘. 윤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쓰라고 남긴 게 아니야. 정연은 윤석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돈으로 복지센터를 만들어줘. 복지센터? 응.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 합창도 하고 차도 마시고 외롭지 않게 모일 수 있는 곳. 윤석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지. 그런데 복지관에서 너를 만났어. 그때 깨달았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남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센터를 만들어줘. 정연 복지센터. 아니, 정연 재단이라고 해도 좋고. 윤석아, 나는 너를 이용한 게 아니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윤석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정연이 다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마셔. 기침이 가라앉고 윤석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책상 서랍에 서류가 있어. 센터 설립 관련 서류야. 이미 다 준비해뒀어. 언제? 3달 전부터. 너랑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정연은 놀랐습니다. 그럼 결혼식 전부터 다 계획한 거야? 응. 미안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정연은 윤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윤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와줘. 매일 곁에 있어줘. 내가 있으면 나는 행복해.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그게 좋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연은 윤석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 책상이 있었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과연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연은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정연 노년 복지센터 설립 계획서. 표지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 1층에는 합창실, 카페, 도서관. 2층에는 상담실, 건강검진실, 휴게실. 모든 게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축가였던 윤석이 직접 그린 설계도. 마지막 장에는 윤석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연에게. 이 센터는 당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윤석. 정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남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연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8시면 병실에 도착해서 밤 8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정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죽이면 좋겠어. 호박죽? 아니면 잣죽? 뭐든 좋아. 내가 만든 거면. 정연은 집에서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윤석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윤석은 금방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더는 못 먹겠어. 정연은 괜찮다고 천천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는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연이 병실에 들어서는데 윤석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아. 정연은 놀랐습니다. 윤석은 며칠째 누워만 있었는데 오늘은 스스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윤석이 웃었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아픈 데 없어? 응. 오늘은 왠지 괜찮아. 정연은 기뻤습니다. 혹시 의사 말이 틀린 걸까? 혹시 윤석이 나아지는 걸까? 그럼 우리 밖에 나갈까? 정연이 제안했습니다. 밖에? 응. 병원 정원이라도. 날씨 좋은데 바람 좀 쐬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연은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윤석을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정원. 11월 말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정연은 윤석을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좋다. 윤석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 그치? 정연은 윤석 옆에 앉았습니다. 윤석아. 응? 우리 합창단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물론이지. 윤석이 웃었습니다. 너 소프라노 파트였잖아. 목소리가 정말 예뻤어. 너도 베이스 목소리가 멋있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연아. 응?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정연은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노래 부를까? 노래? 응. 예전에 합창단에서 부르던 거.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대 있음에. 윤석도 따라 불렀습니다. 그대 있음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윤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 우리 아직 시간 있어. 윤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석아? 괜찮아. 하지만 윤석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윤석아, 어디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정연은 다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정연의 외침에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윤석을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회광반조였던 것 같습니다. 회광반조요? 정연이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일시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이틀, 길어야 사흘입니다. 정연의 귀가 멍했습니다. 이틀, 고작 이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은 다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밖에 나가자고 해서. 윤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니야. 좋았어. 윤석아,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노력할게. 그날 밤, 정연은 간이 침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윤석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경이었습니다. 엄마. 수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경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경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연은 딸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걸 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수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빠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엄마 혼자 두고 와서 아직도 후회해요. 수경아, 그러니까 엄마 이번엔 곁에 있어요. 마지막까지. 정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경아. 수경도 윤석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윤석 씨, 저 처음엔 반대했지만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윤석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윤석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정연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말씀 나누고 싶으시면 지금 하세요. 정연은 윤석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윤석아, 나야, 정연이야. 윤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사랑해. 정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해. 윤석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윤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석아. 정연이 윤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빅-.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편히 보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연은 윤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수경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연은 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늦가을의 햇살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윤석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 10여 명, 박순희 간호사, 수경 가족, 그리고 정연. 영정사진 속 윤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연은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윤석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식사라도 하세요. 박순희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윤석이 남긴 설계도만 바라봤습니다. 정연 노년복지센터. 그 글씨를 보면 윤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넷째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연은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정연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연 여사님이시죠? 누구세요?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윤석 씨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정연은 변호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윤석 씨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6개월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윤석은 내 모든 재산을 아내 정연에게 상속한다. 단 상속받은 재산으로 노년복지센터를 설립할 것. 센터 이름은 정연복지센터로 한다.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윤석 씨께서 정연 여사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정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윤석 씨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연 씨,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 마지막이 행복했습니다. 정연 씨,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센터를 만들어주세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따뜻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던 나를, 당신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나를. 정연 씨,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연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정연이 말했습니다. 복지센터 만들 거예요. 결심하셨군요. 네. 윤석이가 원한 일이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석 씨께서 이미 부지도 알아보셨습니다. 부지요? 네. 복지관 근처 땅을 매입해 두셨습니다. 정연은 놀랐습니다. 언제요? 4개월 전입니다. 윤석은 죽기 전까지 모든 걸 준비했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건축 허가도 이미 받아두셨고 시공사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연 여사님께서 승인만 하시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윤석이 그린 설계도, 건축 허가증, 시공계약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석 씨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상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도 정연 씨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정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정연은 다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2층짜리 건물, 1층 합창실, 카페, 도서관, 2층 상담실, 건강검진실, 휴게실, 윤석이 하나하나 그린 설계도.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정연은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정연을 봤습니다. 저기 정연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 정연은 3층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합창단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연 씨, 합창지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합창단 사람들이 정연을 봤습니다. 정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 윤석이가 복지센터를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요. 합창도 하고 차도 마시고 외롭지 않게 모일 수 있는 곳이요. 정연은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윤석이가 직접 설계한 건물이에요. 복지관 근처에 만들 거예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석이가 남긴 유산으로 만들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연 씨, 그건 정연 씨 돈인데 그렇게 쓰시려고요? 네. 정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윤석이가 원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합창지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저도 돕고 싶어요. 하나 둘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연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정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때는 더 오래 함께 있자. 정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윤석이 남긴 사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착공식은 봄에 열렸습니다. 윤석이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복지관 근처 부지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착공식 현장에 섰습니다. 수경과 복지관 친구들 그리고 박순희 간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오늘부터 정연 노년 복지센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시공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완공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윤석을 떠올렸습니다. 윤석아, 보고 있지? 내가 꿈꾸던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초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연은 거의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윤석의 설계도를 들고 시공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 씨가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합창실 천장을 높게 해서 소리가 잘 퍼지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설계대로 하겠습니다. 2달째 1층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정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윤석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공사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연 여사님, 잠깐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정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시공사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예산이 부족합니다. 네. 정연은 놀랐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13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보니 자재가 고급 자재로 되어 있고 시설도 최신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최소 20억은 더 있어야 합니다. 정연은 멍해졌습니다. 20억?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지금 멈출 수는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3억으로는 부족하다니 윤석이 이걸 몰랐을 리 없는데 아니 혹시 정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석의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정연입니다. 아,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윤석 씨가 남긴 재산이 더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복지센터 짓는데 돈이 부족하대요. 아, 그러셨군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윤석 씨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연 여사님께서 복지센터를 실제로 짓기 시작하면 그때 알려드리라고. 정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정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윤석 씨께서 강남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네. 5층짜리 건물인데 현재 시세로 약 45억 원 정도 됩니다. 정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45억.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입니다. 수령인이 정연 여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정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5억 더하기 15억, 60억, 13억과 합치면 73억.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석 씨께서 이 순간을 위해 남기신 편지입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윤석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복지센터를 짓기 시작했겠지. 놀랐지? 미안해. 처음부터 모든 걸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금씩 나눠서 알려달라고 했어. 13억은 시작하는 용기를 주기 위한 돈이고 나머지는 완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돈이야.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건축일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쓸 곳이 없었지.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 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정연아, 복지센터를 완성해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줘.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해. 윤석. 정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 씨는 당신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끝까지 완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꼭 완성할게요. 그날 오후 정연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여사님,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셨습니까? 계속하세요. 돈은 제가 마련했어요.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설계대로 최고 품질로 지어주세요. 윤석 씨가 원한 대로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은 복지관에 갔습니다. 합창단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연을 봤습니다. 복지센터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윤석이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정연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윤석이 남긴 부동산과 보험, 그리고 편지를.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윤석 씨,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분은 진짜 천사였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야죠. 기부 모금 어때요? 저도 100만 원 낼게요. 저도요. 정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은 충분해요. 대신 센터가 완성되면 함께 운영해 주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카페 운영 도울게요. 저는 합창지도 도울게요. 정연은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윤석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석 달 후 2층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정연은 2층 창문 없는 공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아, 보고 있지? 거의 다 됐어. 정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윤석이 웃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 같았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윤석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복지센터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외벽 공사가 끝나고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완공입니다. 시공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개관식은 언제로 하실 겁니까? 11월 초로 하려고요. 윤석이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요. 좋습니다. 정연은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1층 합창실, 카페, 도서관, 2층 상담실, 건강검진실, 휴게실. 윤석의 설계대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합창실 벽을 만지는데 뭔가 부실해 보였습니다. 이 벽? 뭔가 얇은 것 같은데요? 정연이 물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다 규격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도 여사님은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저희를 믿으셔야죠. 현장 소장의 말투가 살짝 무례했습니다. 정연은 불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연이 또 현장에 갔을 때 2층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발을 디딜 때마다 계단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계단이 좀 이상한데요. 정연이 다시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현장 소장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자꾸 이러시면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여자분이 뭘 아신다고. 그 순간 정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현장 소장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느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그날 저녁, 정연은 수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경아, 현장에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엄마? 자재가 부실한 것 같아. 그런데 현장 소장이 자꾸 무시하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수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제가 가볼게요.
다음 날 수경과 정연은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혹시 정연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 건물 전기공사를 맡은 이 기사라고 합니다. 남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현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공사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제가 15년째 건축 현장 일을 하는데 자재가 이상해요.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보다 훨씬 저급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요? 네. 벽체 자재, 바닥재, 심지어 철근 규격도 다릅니다. 이 기사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현장 소장이 시공사 사장 몰래 자재비를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낸 돈은요? 아마 중간에서 빼먹고 있을 겁니다. 정연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건물이 노인 복지센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지면 나중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정연과 수경은 시공사 본사로 갔습니다.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현장 소장이 자재를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정연은 이 기사가 준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사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연과 수경도 따라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사장이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장님? 자재 명세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현장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모두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인부 한 명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실한 계단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 살려!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인부는 1층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정연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기사가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완공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노인들이 다쳤을 겁니다.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인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장이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배임 횡령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요. 현장 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이 다쳤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경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해. 정연은 사장을 봤습니다. 사장님, 부실 시공된 부분 전부 다시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제 회사 책임이니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실 시공된 부분이 모두 철거되고 다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연이 매일 모든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자재 하나하나, 철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함께 감시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릴 무시 못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켜낼 거야. 윤석이의 꿈을. 그리고 마침내 12월 초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정연 노년복지센터 하얀 2층 건물이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연 노년복지센터 설립자고 윤석. 개관식장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지관 친구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수경 가족, 박순희 간호사도 왔습니다. 다친 인부도 목발을 짚고 참석했습니다.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리는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잖아요. 정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건물은 제 남편 윤석이 꿈꾸던 곳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곳. 그 꿈이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부실 시공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연은 이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분들 덕분에 제대로 된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이 센터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윤석이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을.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합창실에서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 있음에 정연도 함께 불렀습니다. 윤석과 함께 불렀던 노래. 노래가 끝나고 정연은 2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아, 맞지? 우리 해냈어. 정연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믿어줘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윤석이 정연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소리,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 합창실에서 노래 연습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정연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때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햇살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기까지 정연과 윤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